안녕하십니까. 공학칼림원 지식재산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윤모입니다. 오늘 처음 발족하는 지식재산 전략포럼에 이렇게 발걸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요 인사분들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윤희준 공학칼림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셨던 우리 문승욱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창한 K2A 상근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승헌 공학칼림원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더 중요하신 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공학칼림원 제1회 지식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공학칼림원과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출범시키는 지식재산 전략 포럼의 첫 번째 회차이자 출범식입니다. 지금은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이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AI는 인간의 창의성과 결합해서 발명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식재산 제도가 지금의 어떤 산업혁명 발생 이후에 산업의 발전과 또 이 리드해온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리드하고 또 발전을 확산시켰던 지식재산 제도를 가졌던 국가들이 패권 국가로 등장을 했고 그것이 바로 영국이자 미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이 시대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과연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산업 발전과 우리의 이 지식재산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전이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빠른 추격자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우리가 산업 발전을 이끌고 또 지식재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당면 과제에 부착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재설계해야 하는가, 본원 포럼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공학계 최고의 수준의 전문가, 또 산업계의 리더,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내는 자리입니다. 이 포럼이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공학칼림원 제1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한국공학칼림원 윤희준 회장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공학칼림원 회장 윤희준입니다. 지식재산을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기분 여러분, 오늘 제1회 지식재산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김영선 지식재산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 운영 포럼을 운영을 이끌어 주실 성윤모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산업계, 학계, 법조계, 연구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은 이제 단순한 법적 보호 수단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경제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자산으로 연결하는 힘이 곧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학칼림원 역시 이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해왔습니다. 2009년 한국공학칼림원 내에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1년 2년 뒤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제2대 공학칼림원 회장을 지내셨던 윤종용 회장님께서 초대위원장을 맡아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정책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포럼과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의 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지식재산 전략 포럼은 그동안 쌓아온 이러한 노력 위에 지식재산처와 함께 내딛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놓여 있습니다. AI는 연구와 발명, 나아가 창작의 방식 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블루칼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오늘의 AI는 화이트칼라의 지식노동까지 근본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도의 속도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AI를 활용해 이룬 발명에서 인간의 기여는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차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산업 현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AI 특허 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발명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그 기술적 우위를 제도적 리더십으로 연결해야 할 중요한 전략점에 서 있습니다.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그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며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와 연구계,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한국공학칼림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기술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술적 통찰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책이 현실에 맞게 설계되고 강력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제도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학칼림원도 지식재산처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우리 총괄하고 있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자리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윤희준 한국공학칼림원 원장 회장님, 성윤모 지식재산 포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학계와 법조계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아침잠이 많은데 보통 그 중요한 일 아니면 깨지는 않는데요. 어제 저녁에 좀 깼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고 각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칼림원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전략 포럼의 첫걸음을 뛰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공학칼림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 발전 위에 끊임없이 고민해온 든든한 정책 파트너입니다. 공학칼림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식재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버넌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선도적으로 내주셨습니다. 공학한림원의 이러한 해안과 노력이 지난해 10월 1일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희준 회장님과 공학한림원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처 출범은 단순히 권리를 심사 등록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식재산에서 찾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산업, 과학기술, 문화, 통상 등 여러 정책 영역에 분산돼 있던 지식재산 문제를 국가 차원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적 전략으로 다루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출범하는 지식재산 전략 포럼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 과학기술계 등 현장의 전문성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산업화 활력으로 이어지는 민관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허청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신 성인묘 위원장님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그리고 포럼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현장 전문성이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 어느 정도까지로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이 AI 대전환 시대에 매우 시기적절한 화두입니다. AI가 아이 도출부터 설계, 분석, 실험, 특허 문서 작성까지 폭넓게 활용되면서 특허 제도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AI 활용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통계를 보니까 작년 올해 상반기 중에 특허 출원이 전체적 3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거의 비슷한데요.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개인 출원은 무려 150%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70%가 나홀로 출원, 대리인 없이 출원한 겁니다. 특허 문서 특허를 개인이 출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AI 행성의 AI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단순한 출원이 증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과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 권리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심사관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준은 보통 통상 기술자 수준으로 특허를 내줄지 마줄지 판단하는데 과연 그 통상 기술자의 AI 결합되면 어디까지 과연 그 진보성을 판단해야 될지 정말 그 AI가 몰고 온 수많은 문제들을 실감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포럼이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의식정에 맞는 지혜를 모색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식재산처도 오늘 제기된 여러 고견들 적극 검토하여 기업과 또 연구자가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전략 포럼이 민관이 함께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재산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논의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식재산 전략 포럼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성 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앞장서서 우리 이 지식재산 전략 포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줄수록 우리 포럼이 더 많이 발전하고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송기현 국회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현장 참석이 어려워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전략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님과 송윤모 지식재산 전략 포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나눠주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장님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국가 자산입니다.
특히 AI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깊이 활용되면서 기존의 특허 제도가 답해야 할 새로운 질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활용 여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진정한 기술 혁신을 공정하게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예측 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특허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식재산 전략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AI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의 도전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전략 포럼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식재산 포럼 그 출범에 앞서서 오늘 출범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헤드 테이블에 계신 우리 인사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출범식을 마치고 이제 제1회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먼저 오늘 포럼의 주제인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또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필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필 교수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현재 이제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지식재산을 연구하고 또 저희 대학원에서 미래 전략의 이제 다양한 영역들을 지금 그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지식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많이 이제 다루어 봤었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들을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요즘에는 상당 부분 이제 AI와 관련된 것들만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식재산 전략 포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제가 그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도착해가지고 저도 뭐 그 지금 충분한 수면을 하고 즐겁게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7시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또 이렇게 막 와 보니까 이게 종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만족도 조사. 그래서 이 만족도는 내가 발표를 잘해야 만족도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편치 않은 그런 마음을 이제 안고 이 자리에 섰는데 특히 이제 이 주제가 그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이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재산 정책 제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떤 정책적인 대응 또 기업들의 대응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주제는 저처럼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사실 이쪽 분야의 연구 논문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준비하고 작업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발표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째 보면 AI 활용 발명 또는 AI 보조 발명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이런 용어를 쓰자라는 것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화두를 던지는 측면에서 그 손정희 회장과 이제 소프트뱅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23년에 이제 소프트뱅크 월드에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사내 AI 발명을 약 10만 건 정도 계속 누적해서 이제 받았고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특허가 출원되면은 이제 최소한 1년 6개월 이내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그 제도가 뭐 세계적으로 거의 다 통일이 돼 있다 보니까 2023년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 지금은 충분히 그때 뭐 출원했던 그 특허들이 공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그 웹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2024년 이후로 이제 2025년, 26년을 보면은 그 소프트뱅크의 특허 출원이 거의 아주 가파르게 뭐 수직 상승하듯이 출원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 본인이 8개월간 630건 발명했다. 뭐 기사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그 데이터에 보면은 탑 발명자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그 발명자들이 그 R&D 부서에 여러 명 있을 텐데 그 중에 1등이 손 마사요시, 2등이 또 역시 손 마사. 이게 지금 그 데이터는 코마를 넣느냐 안 넣느냐 또 다르게 보기 때문에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분이 출원하신 것이 지난주 월요일 시점에서 공개된 발명을 보면은 1,137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로 일본의 특허 출원 데이터만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PCT나 이런데 이제 해외 출원을 했다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또 특허 출원 건들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과기부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K 문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연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또 이제 아주 초고 수준의 어떤 그 논문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든지 한국형 핵 융합 실증로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도의 프로젝트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지점,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이제 R&D를 수행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특허를 출원하는 일들이 이제 이 K 문샤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한 발명을 양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K 문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10년쯤 지나면은 정말 대부분의 뭐 기업들, 연구기관들에서 AI를 다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발명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질문이 이제 이것인데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 자동으로 특허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는 약간 정책적인 그 이제 결정,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몇 해 전까지 이제 다버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게 인공지능의 이름인데 스티븐 탈러 박사가 이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개입이 0%다. 전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출원이 되었던 건들인데 수십 개국에 이제 이 출원이 진행되고 거기서 뭐 특허청 차원에서의 어떤 심판, 그다음에 또 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 발명자로서 인공지능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 여부가 이제 이 판단이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이제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순수하게 AI만으로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발명은 특허 출원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인간과 AI의 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한 발명의 경우에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인간이 기여한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이것이 발명이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인간의 기여와 AI가 도와준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구별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왜냐하면 어차피 그레이 에어리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지가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결국 그 우리로 말하면 K 문샷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 발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그 분쟁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허청이라고 종종 쓰는 것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허청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식재산처이니까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특허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그 특허 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 그 여러 주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정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특허법 교과서의 첫 부분에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인데, 노동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 어떤 발명에 대한 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수의 어떤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은 이런 그 정책적인 방향성을 특허제도의 존재 이유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특허제도는 재능이라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연료를 더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말을 한 것이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개념이 이야기되고 이제 특허제도의 어떤 기반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발명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혹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제 인간이 아닌 어떤 주체가 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그 로버트 플러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전혀 유명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특허 변호사입니다. 이제 변호사인데, 이분이 그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좀 한 것들을 제가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AI가 활용된 그런 발명을 이렇게 논할 때 자꾸만 AI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그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치 우리가 특허의 정당성,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처음부터 그 이제 노동가치설 기준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AI 발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AI가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AI 발명들이 쏟아져 나올 때 여기서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그게 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응을 해보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그 실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굉장히 과감한 주장들도 섞여 있어서 그냥 어떤 발상의 전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내용과 좀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제도가 저희 그 포럼에서 앞으로 하나씩 이제 다루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오늘 제가 그 이제 첫 그 발제로 특허 제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작권 영역의 AI 이슈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소송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 저작성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가 또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TDM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들이 이제 그 글로벌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되어 있고, 상표와 관련해서도 이제 상표를 이제 AI가 뭐 이렇게 로고나 뭐 이제 새로운 그 제품의 명칭을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로고를 그려준다든지 그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해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법적인 이슈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이제 창작성이나 성립성 논쟁들이 충분히 이제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인간과 AI가 이제 인간의 기여도가 어떤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영업 비밀과 관련한 그 AI 이슈는 특히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는 것들은 이제 AI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R&D 이 과정에 있는 어떤 기술의 일부 조각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기술의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여기 뭐 그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타사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이제 그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도움이 되니까 그걸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작권 관련된 이슈를 한두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저희 특허 이슈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저작권법, 지금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이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저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의 기반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밑에 이제 탈러와 펄머터 이분은 이제 미국 저작권청의 이제 청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등록을 시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돼가지고 항소법원을 올라가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이제 상고 기각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인데 이게 제목이 이제 Recent Entrance to Paradise 그래가지고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는 뭐 입구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티븐 탈러가 그 다버스 그 이제 AI를 개발했던 그 박사님인데 이분이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라고 하는 그 AI 이제 생성형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걔한테 이제 그 뭔가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이걸 그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랬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렸다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이지만 아무튼 뭔가 창작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그 인간이 만드는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좀 손색이 없지 않은가,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무튼 이 스티븐 탈러가 집요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의 컨트리뷰션이 0%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판단을 했을 때 순수하게 AI가 이걸 만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고한 전제가 인간만이 창작을 하는 주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의 취지상 이것은 이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이제 그 다버스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의 기여가 없다면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 작년 1월달에 그 미국 저작권청에서 그 이제 프롬프트를 그 입력해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게 텍스트든지 아니면 뭐 그림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것은 그 저작권 등록이 안 된다, 저작권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여러 개의 결과물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다면은 보통 우리가 편집 저작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수정과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인간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문체부나 저작권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안내서를 이제 그 배포를 했는데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하고 그걸 이제 수정하고 이제 배치하고 이렇게 편집하는 작업이죠. 거기에 또 텍스트를 좀 일부 집어넣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간의 창작자 팀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작업을 했다면은 AI의 결과물을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이제 창작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 안내서가 또 나왔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이제 과감하게 그 1심 법원에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제 작성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 후속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중국은 과감하게 인정한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논문에도 넣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작년 9월 달이죠. 후속 판결에서 개성적 표현을 이제 입증해야 된다. 개성적 표현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기여가 들어간 인간의 창작성이 반영된 측면에 이제 저작권 보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도 인간의 창작에 대한 기여, 이제 특허에서 인간의 발명에 대한 기여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식재산처에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내주셨는데 지난 6월 9일입니다. AI 시대 올바른 특허 출원 안내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AI 자체 발명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것은 그 AI 자체에 대한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명의 성립성 주로 쟁점이 되는데 이제 알고리즘이나 학습 모델 같은 것들이 이 클레임 청구항으로 잡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런 유형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해서 이 발명으로서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여기서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또 프로세서나 메모리 같은 그런 하드웨어와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보 처리를 수행하면 그것이 이런 AI 자체 발명의 유형이 되겠고요. 이제 이 안내서의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제가 그냥 편하게 AI 컴포넌트 발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AI 컴포넌트 발명은 AI 기술이 이제 발명이나 이제 그 발명이 반영된 그 청구항에 구성 요소로 포함된 발명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진보성이 쟁점이 되고 또 진보성뿐만 아니라 명세서에다가 이제 자세히 기재하는 그런 기재 요건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이제 AI 컴포넌트 발명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AI 보조 발명 또는 AI 활용 발명이라고 그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AI Assisted Invention이고요. 바로 이제 인간이 AI를 써가지고 이제 모든 영역이 이제 발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이 발명이 실제로 작동할지 이제 실시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이게 인간이 기여한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심사관이 이제 발명자에게 그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AI 뭐 도구 발명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 1번과 2번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의 주된 그 영역은 항목은 아닌데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잠깐 소개해드린 그 이제 작년도에 그 미국에서 미국 그 USPTO에서 엑스파르테 데자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게 수학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해가지고 이게 추상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론을 하면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그 머신러닝 훈련 방법을 이제 청구항에 넣은 것을 이제 인정해줬습니다. 적격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해줘가지고 그게 그 MPP라고 그 특허 심사 기준인데 심사 기준에 이거를 반영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특허가 이제 문을 더 열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여기
그 옆 오른쪽에 보면은 리센티브 vs 팍스라는 그 케이스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 좀 제한을 하는 측면의 그런 그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제 방송 편성에다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그냥 데이터가 이제 조금 새로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는 특허 적격성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판례가 있었고 이제 EPO 같은 EPO는 이제 유럽의 그 특허청인데 EPO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I라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수학적인 방법이니까 주로 그 특허 적격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특정한 기술 목적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받아줄 수도 있다라는 그 심사 기준이 나왔고요. 이제 영국도 유사한 기준을 이제 따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동향인데 이것들은 이제 1번하고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주로 이제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로 드릴 텐데 이제 이것은 실무상으로 가장 흔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그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저의 그냥 판단입니다만은 이제 이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사실은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그 발명의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기술 영역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한 것이고 3번은 이제 발명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발명자가 연구자들이 이제 1번 유형의 발명을 할 수도 있고 사실 2번 유형의 발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식재산처에서도 우리 양 국장님이 나중에 또 토론해 주시겠지만 그 분류하는 게 굉장히 그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WIPO에서도 예전에 AI 발명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뭐 산업별로도 막 분류를 하고 거기에 몇 권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별로도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이제 이 세 번째 유형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그 너무 좁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떤 기술의 그 영역에서든지 할 수 있는 발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의 어떤 그 밸류 체인 전체에서 보면은 오늘은 우리 저 맨 위에 있는 R&D 과정 그리고 이제 그 R&D를 통해서 나온 기술 내용을 이제 특허로 이제 우리가 특허 쓴다고 할 때 이제 클레임으로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AI의 역할 영역과 또 인간의 영역을 나누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요. 이제 선행기술조사 아삽이라든지 그 EPO의 안세라라든지 그 거기에 AI들이 이제 적극 활용이 되고 있고 명세서 작성 저희 그 이제 변리사 분들하고 많이 만나 보면은 변리사 분들이 그 한 2023년 정도쯤부터 요즘 일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구항 작성할 때 이제 그 AI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심사관들도 이제 AI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점차 이제 확산이 될 것 같고 EPO에서는 이제 그 활용을 하되 최종 책임은 심사관 본인이 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든지 특허 소송 과정에서의 어떤 증거 제출이나 또 판례 검색이나 모든 단계에서 AI 활용은 그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이제 뭐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쟁점이 이제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호. 인간이 개입한 영역은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영역, 특히 이것은 이제 그 입증하기가 어려운. 누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이제 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바로 그 영역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 회색지대라고 하는 데는 이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발명을 한다고 할 때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어도 사실 AI가 같은 결과물을 항상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토시가 달라져도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그러면 정교하게 넣는다. 프롬프트 입력할 때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사용하는 용어가 또 다르겠죠. 그 어떤 전문적으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인간의 기여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조건이나 그 어떤 제약
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이제 도출을 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사안마다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착상, 컨셉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특허 제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글로벌하게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제도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마음 속에서 확신 있게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아이디어가 딱 정해지는 것이 착상입니다. 이 착상한 것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발명의 어떤 완성이라든지 구현이라고 하는데 reduction to practice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것이 이제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명이 이제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본질은 이 착상입니다. 마음 속에서 아이디어가 딱 정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착상이라는 것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화학 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실험을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발명자가 확인하는 순간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게 뭐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에 착상이 있고 또 그 발명의 완성, reduction to practice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법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로킨이라는 사람 아까 그 소개해드린 특허 변호사 이분은 그 AI가 출력해준 그 결과물을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딱 눈으로 보고 그렇지라고 이제 공감하면서 딱 자기 소개 아이디어를 정해도 이것도 그 착상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것은 그 기존의 어떤 그 특정 영역에서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작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지금 AI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거기서 다 그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했을 때 그 결과물을 이제 인간이 개입해서 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이제 AI 그 보조 발명, AI Assisted Invention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못했는데 아마 갖고 계신 자료의 그 텍스트는 여기 왼쪽에 있고 제가 그림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고 만들었으면 참 훨씬 더 제가 마음이 뿌듯했을 텐데 그 USPTO에서 이제 그 이런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용했던 그런 그 사례입니다. 근데 텍스트만 있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지금 케이스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루스하고 모건이라는 사람이 그 의미 없는 그냥 가상의 이제 발명자이고 이들은 그 푸에르토 5라고 하는 그 AI를 활용해서 이제 이건 그 RC 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디오로 컨트롤하는 그런 그 자동차고 이제 작은 사이즈의 이제 실제 자동차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 트랜스X를 설계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이들의 그 발명의 미션입니다. 트랜스X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AI에다가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제 트랜스X는 보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실제 자동차, 이제 실제 사람이 타는 그 차량에서의 트랜스엑셀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 이제 트랜스미션이 있고 그 여기 또 엑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뭐 디퍼런셜이라든지 그 차동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한 그런 이제 장치거든요. 여기 트랜스액션 이걸 이제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AI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데 자 이제 가상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루스와 모건이 자기 AI에다가 트랜스엑스를 설계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아주 멋지게 뭔가를 이렇게 설계를 내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 루스와 모건의 어떤 인간의 발명자로서 기여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이건 아주 쉽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한 정도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발명에 대한 어떤 기술 내용에 대한 기여도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개념도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처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발명 기여도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보면 동일한 상황인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모건이라는 사람이 AI가 이렇게 제시한 설계를 갖고 이 설계를 보고 그대로 제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작동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그 AI가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이 케이싱의 재질을 강철을 선택해서 작업을 했다. 자, 이 정도면 인간의 어떤 기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 개념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간의 과정에서 이제 강철이라는 재질을 선택했다. 그리고 AI가 제시한 이 설계를 가지고 뭔가 발명을 완성해봤다. 이제 이랬을 때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기준은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질이 이제 어떤 특수한 재질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재질 정도를 제시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어떤 기여가 있는 그런 발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간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좀 일했는데라고 발명자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 발명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식재산처의 그 안내서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발명자를 오기재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특허 무효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사관이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을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조금 더 나아가서 AI의 어떤 설계를 출발점으로 삼아 가지고 루소와 모건이 연구자들이 이제 직접 자기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형상과 위치를 재배치하고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또 모건이라는 사람은 AI가 프롬프트로 이렇게 입력했을 때 제시한 설명에는 없던 이제 새로운 기술들, 이제 클립 파스너의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제 구조를 자기가 이제 설계해 가지고 최종 결과물에다가 이제 추가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간 단계에서 인간 연구자들, 발명자들의 어떤 충분한 기여가 판단이 여기서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충분히 이것은 AI Assisted Invention의 유형으로서 이제 특허 출원을 이제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여기 원칙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AI 시스템을 발명의 과정에 활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특허 출원을 이제 거절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방법은 다양하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기준을 적용을 그대로 할 때도 인간의 기여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그러한 발명이라면 이거는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허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해 가지고 이제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통적인 그런 발명과 특허의 프로세스에서 인간의 기여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제 기존의 특허 이제 실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사례들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AI의 어떤 출력물을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거기에 가공을 하고 또 그걸 발전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어떤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시절에
그 이렇게 컨셉션을 착상을 하듯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자기 마음 속에서 확정을 하듯이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어려운 점인데, 그것은 이제 그게 사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R&D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그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한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USPTO에서는 이제 2024년에 가이드라인을 한번 내고 또 2025년에 그 개정판을 냈는데, 2024년에 낼 때는 그 이제 공동 발명자를 이제 인정해 줄 때, 그러니까 발명자가 이제 여러 명인 경우에 이제 각자 컨트리뷰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할 때 사용하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AI에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냈다가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해에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이제 AI는 자연인이 아니니까 이제 공동 발명자 관계 자체를 이렇게 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걸 폐기를 하고 그냥 전통적인 그냥 그 발명자 기준으로 이제 통일을 시켰습니다. 뭐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작년 11월에 가이드라인이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인데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또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AI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그 저작권 영역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걸 이제 보신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작권 영역에서도 이제 특허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창작성과 AI의 어떤 그 컨트리뷰션의 이 경계를 정하는 게 이제 계속 문제인데, 그 제목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인데, 이제 켄 켈시라는 사람이 그 제목이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입니다. 근데 여기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 치즈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있고 그 파스타가 있고 뭐 이런 그 피카소 작품에 뭐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청의 그 카피라이트 오피스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이제 그 받아줬어요. 이제 받아주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작품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다시 출력하고 하는 과정을 뭐 35번인가 뭐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작업, 인페인팅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정교하게 하는 거를 집요하게 하는 과정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 오피스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건 인간 창작자의 기여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것이 그 35번 이상 수십 차례 이런 인페인팅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다시 출력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그 저작권 제도의 어떤 취지, 특허 제도의 취지하고 사실 이제 연결이 돼서 동일한데, 1991년에 이제 연방 대법원 판례인데요. 파이스트 루럴 텔레폰, 이거는 이제 그 전화번호부의 그 전화번호부를 어떤 회사가 이렇게 그 저작권 침해, 카피해가지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 건데, 이거는 전화번호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카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창작이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그냥 땀의 대가로 얻은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연방 대법원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호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적더라도 인간의 어떤 창작성이 가미된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거기다가 저작권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게 이제 특히 미국 저작권법의 특징이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그 어떤 인격권적인 요소를 조금씩 더한 것이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대륙법식의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또 1884년 이게 이제 그 사진 그 저작권에 대한 그런 판례인데요. 1884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 사진을 이제 사진이 나왔을 때 사진 기술로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저작권 보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그 포즈라든지 그 조명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제 사진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창작의 그 기술들을 활용하면은 뭐 셔터를 몇 번 눌렀든지 간에 거기서는 이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노동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했느냐가 이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특허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 이제 제도적인 그 논의가 있는데 1941년 케이스인데요. 여기 Flash of Creative Genius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그 발명을 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이제 결국 성공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뭐 특허로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천재로 이게 뭐 이제 에디슨으로 말하자면 1%의 어떤 그런 영감의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발명으로 받아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인데 1952년 특허법 개정을 할 때 그 이제 미국 특허법에서 보면은 발명이 이루어진 방식에 의해서 이제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발명을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발명에 이제 자격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허청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특허 요건을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버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AI를 도구로서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잠깐만 좀 이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진보성이 나중 이제 발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인데 결국 이제 진보성이라는 게 특허의 실체적인 심사 요건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얼마나 진보한 발명이냐, 기존의 기술들을 잘 결합해 가지고 그 통상의 기술자, 우리가 그 포시타라고 하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발명을 해냈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2009년도에 그 제가 굉장히 자주 보았던 그런 논문인데 지금 밑에 이렇게 약간 그 표시가 되어 있지만 레이 퍼슨 스탠다드가 있고 포시타 스탠다드가 있고 이제 이게 리서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분이 아마 박사 그 연구로 해가지고 쓰신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법원이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이제 그 케이스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분이 이제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시타라는 기준이 딱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포시타를 굉장히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수준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많이 이렇게 허용해주던 시기가 있고 어떤 시기는 연구자 수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특허가 이렇게 억제가 되고 많이 등록되지 않았던 시기들을 이렇게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논문에다가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포시타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결국은 특허 제도의 전체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AI 시대에 이제 AI가 발명을 AI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발명들이 나올 때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를 이 포시타의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인 쟁점이나 그 정책 시사점 부분들은 이따가 토론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 마지막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발명 혹은 보조 발명, AI 어시스티드 인벤션으로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AI
인공지능 어떤 전략 방향, 정책 방향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그 AI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좋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랄까 우리가 기존의 특허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관련을 해서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특허로 양산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 그 경계를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공론장에서 결정해야 될 이슈라고 보이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통상의 기술자 포시타의 수준을 이제 그 역사를 추적해 봤을 때 시기별로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설정하고 이런 AI 어시스트 인벤션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건 물론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합의가 기반이 돼야 되지만 이제 특허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특허를 실제로 이제 창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학 한림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이제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필 원장님 아주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AI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유인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그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빠르게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과 또 우리 연사 패널분들 무대 위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포럼의 좌장은 우리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한림원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백은옥입니다. 네, 오늘 지식재산 전략 포럼의 첫 출범하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 창작의 영역에서 완전히 그 지형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와 이런 지식재산 제도 사이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이 뭐 물어보면 답은 잘하는데요. 질문은 할 줄 모릅니다. 한 개도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은 온전히 저희들의 것이고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지식재산 전략 포럼이 발전하는 어떤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포럼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패널분들이 응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설문지 오른쪽 상단에 QR코드를 접속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기서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무영 LG AI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양재석 지식재산 첫 특허심사 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발표하신 박상필 원장님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경력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욱 교수님께서 간단히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약간 지쳐서 간단하게 일단 박상필 원장님 발표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저랑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관련해서 또 백은옥 교수님께서 미리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것도 제가 되게 관심 있던 주제여서 그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제 발명의 개념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그 포실타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발명의 개념도 사실은 인류 역사상 발명은 인류만 할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된 거지. 이제 저는 좀 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철학적으로 발명이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걸
아주 뭐랄까 굉장히 깔끔하게 인문학적으로 옹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양상이나 속도를 고려해서 좀 단기적으로 발명에 대해서 혹은 발명의 개념이나 제도화에 대해서 던질 질문과 좀 장기적으로 던질 질문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틱 AI를 많이 쓰게 되면서 우리가 권한과 책임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양하고 그래서 새롭게 발생된 여러 가지 안전이나 통제 가능성 문제가 많잖아요. 최근에 엔트로피 사태처럼 마찬가지로 발명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키텍처는 아까 백 교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발명을 하고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건 현재 아키텍처의 한계이고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지금 생성형이나 그 에이전틱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맞춰 나갈 수 있으면 성취해 나갈 수 있으면 그때는 사실은 온전히 AI가 발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단기간에 있어서는 그런 기술적 대안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AI를 사용해서 발명하는 거고 그 발명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됐을 때 가장 우리가 이 특허 제도나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기대하는 그 사회적 효용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너무 본질적으로 발명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선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게 생산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백 교수님께서 또 제안하신 주제도 정확히 이것과 맞닿아 있는데 그 증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증류를 통해서 기미3 같이 굉장히 그 높은 성능을 물론 아직 최첨단에 약간 못 미치지만 훨씬 싼 가격에 그 성능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왔던 그리고 합법적이든 약간의 불법성이 있어도 그 널리 퍼져 있었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는 기법이긴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 하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잘 아시지만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오픈 AI, 구글, 메타 서로 상대방 모델들을 적당한 방식으로 증명해서 자신의 모델 성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증류를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순수하게 법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실제로 오랜 그 특허법의 역사에서 실제로 사다리 걷어차기도 있었고 국내 산업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제안을 걸었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아까 포시타 개념들을 역사적으로 변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류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 우리 국익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의 창의성이나 산업 지능력들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훈 리더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카오에서 AI 세이프티 리더를 맡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초대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AI 세이프티가 과연 이 특허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제 제가 하는 업무가 관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검토한다거나 실제 모델의 이제 라이센스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발명반을 했었고 이제 발명반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성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IT 기업, AI 기업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AI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특허법 1조에서 보면은 제가 적어봤는데 특허법 1조의 목적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특허법 1조입니다. 결국에 또 보호라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기술 혁신,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게 저는 특허법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특허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AI 기술 쪽은 지금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 어떤 채널이 사실은 특허보다는 좀 오픈소스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허와 사실 오픈소스의 목적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서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든 공개함으로써 이걸 기술혁신 촉진하는 거고, 그 공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공개가 아니라 오픈소스에서도 역시 라이선스를 도입함으로써 이거를 뭐 상호적 배포로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특허라는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허용하는 거고, 이제 오픈소스라는 건 자발적인 자율적인 허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던져야 되는 문제점은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기술 AI로 인해 만든 것들을 다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특허의 양적 확대가 기술 혁신 혹은 기술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중국이 지금 특허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이제 AI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심지어 최근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을 뭐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오픈웨이트 모델을 국가에서 이걸 막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언어 도단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AI 관점에서만 좀 바라보고 과학기술과는 뭐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에서도 사실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펼쳐져 왔었고, 이게 오픈소스와도 당연히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모든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걸 특허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확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의 어떤 선택을 맡길 수 있을 거고, 다만 그 중간에 애매한 지점, 이거는 이제 특허로 보호받고 싶고 근데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에는 사실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레이 존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전향적으로 해서 특허의 보호 기한을 조금 짧게 하고 이제 민간과 공공이 이제 합산해가지고 관리하거나 허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다고 짧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다들 너무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이무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AI 연구원 이무영입니다. 사실 저도 뭐 그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여기 패널 토의의 요청을 받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볼 겸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은 뭐 큰 원칙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특허 제도라는 것이 발명을 장려하기도 하면서 그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발명을 유인하고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고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취지를 둔다고 했을 때, 과거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미 사람들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발명들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달라진 게 AI라는 것이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도구의 수준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어찌 보면은 뭐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과거에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내주기도 하고, 뭐 AI의 결과로부터 사람이 오히려 배우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AI가 단순하게 결과만 내주기보다는 또 에이전틱 AI, 뭐 피지컬 AI까지 가면서 스스로 뭔가 디벨롭해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높은 수준의 아웃풋까지 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원칙에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 그 큰 틀은 유지를 하되 AI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건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뭐 보통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이 AI를 장착했을 때, AI라는 도구를 활용을 했을 때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발명들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문제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고, 발명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특허를 많이 내버리면은, 그럼 뭐 한국에서는
특허를 안 내는 게 맞냐, 이거를 규제해서 이거는 네가 한 거 아니잖아 하고 이게 이제 잘라버리는 게 맞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틀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AI라는 도구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좋은 발명을 하는 거를 장려를 하기는 하되,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사에 버틀렉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심사할 때에도 AI를 어떻게 하면 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간 심사관들이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또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그 발명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잘 검토하는 것이 빠르게 기술적으로 따라와 줘야 될 것 같고, 또 발명자들조차도 무분별하게 발명을 하지 않게 하려면 기존 발명에 대해서 뭐 AI의 도움이 됐던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발명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좀 혼란스러운 네, 답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임우영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 심사기획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예. 아마 저희 중에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먼저 주요국 현황하고 현재 지식재산처에서 고민 중인 거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IP5 내에서도 이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IP5 내에서 지금 잡혀 있는 원칙 총 공통 원칙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AI가 발명하든 AI 도구하든 권리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 가장 기본 원칙이죠. 두 번째는 AI가 자율 발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무관하게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만 기재해야 한다. 이게 기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 할 수 있는 건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가지고 발명 과정에서 인간이 실질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고요. 네 번째가 마지막 원칙이 이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사람이 전혀 개입 없는 완전 자율 발명은 없다라는 게 이 주요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아까 일본의 소프트뱅크 사례도 말씀 주셨는데, 한국에도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상반기 내 29%, 그다음에 개인 출원 15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AI 생성형 AI 활용 때문에 그런 거로 보이고요. 개인 출원 같은 거 보면은 재밌는 사례들이 한 개인이 바이오도 출원했고 인공지능도 출원하고 통신도 출원하고 해서 수십 건 수백 건을 출원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좀 있다는 점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심사 지연 없이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지식체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하고 있는 방법은 당연히 AI는 AI로 대응한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심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인력 증원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수료 개편 등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는 지금 심사관들하고 이게 설문조사를 한번 최근에 해봤었는데요. 심사관님들의 보면은 이제 공개된 출원권에서 한 91%가 이에 심사관님이 현재 심사 단계에서 출원 발명에 의해 선행기술 조사에 AI를 활용한다라는 게 지금 응답이고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심사 효율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약 한 15% 정도. 전체 심사 중에서 한 15% 정도가 심사 업무 효율성에 기여를 한다라는 게 심사관님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AI가 보면은 보안 문제 때문에 공개된 건에만 사용하고 있고 미공개 건에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미공개 건이 전체가 한 34%, 심사 착수하고 있는 게 3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게 이제 미공개 출원에 대한 내부 AI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거. 이거를 지금 올해 내까지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AI더라도 환각 현상, 거짓말을 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심사관이 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AI가 텍스트 기반은 이제 잘 이해하지만 도면, 구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활용률이 15%지만 향후에는 이제 좀 기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높아질 때 그러면 심사관은 뭘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색이나 이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진보성 판단이나 이런 그 전문적인 판단은 결국엔 심사관의 몫이 아닌가. 이건 뭐 EU도 마찬가지 모든 그 IP5 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 심사관 증언은 아까 뭐 이거는 좀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여러 가지 노력해서 행안부 1차 심의 결과 95명 정도 증언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아까 개인 출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저희 수수료가 개인들한테 약간 감면하고 면제해 주는 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1년당 20건씩 뭐 90, 85% 면제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수수료 체계를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세부적으로 특히 만들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이 얼마만큼 실질적 기여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걸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인간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뭐 문서나 제출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통상 기술자를 어떻게 수준을 정해야 될지. 그다음에 명세대 기재 요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생성한 문서를 선행기술 조사로 선행기술 문헌으로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올해까지 좀 초안을 만들어서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국제적 조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IP5끼리 확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통상의 기술자 부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좀 어떤 지금 문제냐면 발명자는 AI를 활용해서 발명을 하는데 그러면 통상의 기술자도 당연히 AI를 자유제재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 대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인간이 한 발명에 대한 진보성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좀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그 특수제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특수제도의 그 5년짜리 특수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민거리가 지금 일본에서 일부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누가 과연 나는 5년짜리 특허입니다라고 누가 얘기할지 입증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부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특허제도는 아시겠지만 이 국제적 조화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 먼저 같이 좀 하면서 진행해야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랑 패널 발제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을 순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코드 접속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야 이 포럼이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박성필 원장님 질문 못 받았는데 그 발표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제일 큰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볼까 싶은데요. AI가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특허 제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런 굉장히 큰 질문을 주셨는데요. 누가 답을 해주실까요? 혹시 패널 중에. 예, 제가 답변을 드릴 그 지식이나 그게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가지고 저는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김영선 처장님이 지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원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발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존의 기술의 어떤 한계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거기서 이제 발명 과정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발명을 AI가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I를 실제 이제 개발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또 기술의 발전 상황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허 제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존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그 일부 그
저희 이제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할 때는 조만간 특허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지금 첫 번째 질문과 사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이제 AI가 인식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하면 아까 발명의 이제 단계에서 이제 컨셉션이 있고 리덕션 투 프랙티스의 단계에서 컨셉션을 AI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특허 제도라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이제 창작성, 발명에 대한 그 기여를 이제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발명이 나오는 단계가 되면 제도를 이제 재설계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데 대한 또 질문도 이제 철학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원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평소에 이제 고민하는 주제여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자리는 답을 잘 듣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을 많이 하자는 자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무영 원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이제 연구 자체를 자동화하는 시도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뭐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 있고 우리나라의 K문샷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실험 자체도 자동으로 로봇이 하고 실험을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할지도 계속 새로운 하이파서시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AI가 알아서 특허를 만들어낼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하고 계신 이무영 원장님. 네, 뭐 전 영역의 현재 수준이 다 된다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부 영역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둑 뭐 이미 이제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뭐 바둑도 하나의 발명이라 수를 발명한다고 그냥 약간 매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의 사람을 뛰어넘는 수들이 AI 혼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1, 2년 사이에 불과 1, 2년 사이에 혼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AI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AI들을 데리고 창업을 하는 1인 창업자들이 생기고 있는 이제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 뭐 실험 자동화까지 물론 이게 어려운 거는 아직 잘 안 되는 것도 분명히 기술적인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물성을 찾는 그 실험을 했을 때 실험 설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대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시 실험을 하고 이 사이클 전체를 완전히 AI 혼자서 할 수가 점점 있게 될 겁니다. 그 수준이 점점 발전할 거고 그 영역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논문 저희 특히 이제 IT 쪽은 거의 컴퓨터 안에서 다 끝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끝나는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은 뭐 연구자들도 그냥 알아서 연구하는 AI들을 다들 이제 많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문제는 사람이 주어주긴 합니다. 이 문제를 풀자라고 주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AI가 뭐 과거의 논문들을 싹 읽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실험 데이터 구축을 해서 AI가 혼자 실험해서 결과를 냅니다. 물론 오류도 많습니다만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을 한다면 이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뭐 걱정도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올라온 질문 중에 사실은 서로 연결된 질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이제 AI가 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니 그러면 특허 과정에서 AI가 기여한 부분이 어디고 사람이 한 것이 어딘지를 이렇게 잘 밝혀야 되는데 이거 과연 찾을 수 있는 거 맞냐? 그 다음에 또 그거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실험 없이도 개념 특허도 인정이 되니까 알파폴드 3가 신약 후보가 되는 어떤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할 때 이 청구항에 알파폴드가 이거를 처음 제안했다 이런 사실을 굳이 명세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질문 다 이제 어떻게 검사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 국장님이 좀 답을.
이게 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뭐 일단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거를 이제 그 미리 사전에 걸러내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칙을 이제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해서 기본 원칙을 그러니까 성실하게 기재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무효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뭐 실험 데이터를 이제 지금 실제 실험 없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명세서상에서는 실제 실험 데이터를 기재토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 연구에서는 뭐 일본 돌려도 좋지만 실제로는 실제 실험 데이터를 적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아까 같이 뭐 발명자 진정한 기여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입증해라라는 그런 그 통지서를 보내고 그걸 적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파악할 수 있냐? 사전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뼈저리게 왜냐하면 저희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거리입니다만은 근데 아까 주요 원칙을 말씀드렸듯이 주요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AI가 한 것처럼 다 보여도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시키고 프롬프트하고 파라미터 조정하고 결과물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이미 조금 지나서 제가 원하는 질문 하나 드리고 맞춰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제 그 더 하자 하시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결국은 굉장히 모든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모든 면에서 이게 뭐 이렇게 요 딱 단칼에 잘라서 여기부터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되고 그런 게 없고 결국은 굉장히 큰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적정한 점을 잡을 거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게 저작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가 저작권을 인간에게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게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저작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외국에서는 다 이게 법원 가서 판결이 나면 그걸로 이제 기준을 삼는 그 기준 법원의 판결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허도 결국은 특허 법원 가서 이게 결론이 나야 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문체부도 그 저작권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는데 아까 만든다고 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을 읽어봐도 막상 그 특허를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읽어보면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해서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금이 도대체 어디에 처 있는지 알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주로 어떤 점을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6월달에는 그냥 기본 원칙만 밝혔고요. 이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드는 걸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인간의 기여도가 어디까지가 해야 기여도인지를 기여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특허 대상인지에 대한 거를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사례를 좀 풍부하게 좀 담아서 좀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제적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을 만들고 국내 논의를 거친 다음에 IP5에서도 이게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IP5끼리 같이 이런 주요 케이스들을 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케이스들 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정해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케이스 많이 담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까요? 포럼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포럼이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이들 또 와서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